무려 1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이나 경기도 서남부를 누비면서 연쇄 살인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지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마음을 좀 알거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오프라인이 저도 참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들 별로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한 시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의 문화를 창출하고 이끌어가는 정말 주역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사실 범죄도요, 그 한 시대,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 정치적인, 경제, 이런 분야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왜 범죄를 들여다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죄는 은밀하게 이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그 범죄와 관련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범죄가 사실 CSI나 프로파일러가 필요 없는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는 저 같은 프로파일러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80년대를 넘어가면서 90년대 초까지 한국 사회의 범죄는 동기가 뚜렷했습니다. 치정, 원한 이런 일들이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들이 거의 없었던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1993년, 4년을 넘어가면서 한국 사회 범죄는 엄청난 변화를 직면하고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종종 보셨던 소위 지존파, 막가파 이런 범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두 5명을 살해한 범죄단 일당 6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누구를 죽였어? 누구를? 죽이고 싶었는데. 잘랐는데? 막가는 인생이라는 뜻으로 이런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술집 여주인을 납치해서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우리들은 막가는 인생이 모르니까 한번 멋있게 살다가 죽으려고 막가파라고 줬어. 이 범죄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동기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일어난 문제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불특정한 다수에게 마구 표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이미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치정이든 원한이든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가 일어나고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간과했습니다. 이 위기의식을 간과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89년도에 경찰의 순경으로 입문을 해서요, 강력 수사를 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여서 강력 수사를 하다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CSI가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CSI가 지금처럼 이렇게 인기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회피하는 부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안 됐겠죠. 그런데 CSI를 하면서 한 8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범죄 자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증거가 점점 줄어듭니다.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범죄로 변화된 것이 이 90년대 초의 범죄들입니다. 무차별 묻지마 범행도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장에 불을 지르거나 시신을 산에 묻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과해왔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연쇄살인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CSI 현장에 있던 저는 2000년 2월에 한국경찰에서 처음으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업무를 개시하면서 발령이 났습니다. 오직 한 명이.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의외로 2000년 초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연쇄살인범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군분투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었는데, 좀 더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는데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과연 이 문제가 경찰만의 문제인가? 범인을 체포하는 경찰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같이 들여다봐야 될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고요, 무엇보다도 동기를 찾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느냐? 이 본질적인 동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에 나가서 프로파일러들은 뭘 하냐면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을 분석합니다. 어떤 범행 준비를 해왔고 왜 이 집을 침입했으며 공격 방식은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범행이 끝난 이후에 증거인멸은 또 어떤 방식으로 이어갔는가, 이 일련의 행동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범죄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의 동기를 찾게 됩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공격했는지, 무언가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마주쳐서 살해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은 범죄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범행의 동기를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되죠.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는 이 범죄들을 싸우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이제 프로파일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범죄들, 지존파, 막가파, 집단을 이루어서 무차별,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이런 범죄들, 그 다음에 2000년 초반에 나타났던 연쇄살인범들, 유영철, 정남교, 강호순, 이런 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받는 압력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받는 압력과 압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러분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교수님들 계시죠,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죠.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그들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살고 있어도 심리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의 섬처럼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누군가를 공격을 해도
미안할 이유가 없어요. 이들이 죄책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들의 기질적인 문제들, 소위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개입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누군가를 공격을 해도 미안해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차별 공격들을 하죠. 전화방이나 출장 마사지 여성 11명을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동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서울 시내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오히려 이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뉘우침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 또 그 놈들이요 보면 강자들은 또 공격하지 않아요. 약자들만 공격하는 아주 비열한 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 악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냥 비열한 성범죄자이고 살인범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고립시켜가면서 타인들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됨으로 해서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해야만 그런 범죄들이 본질적으로 줄어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이런 분야들입니다. 예술과 어떤 문화의 창조들은 사람들을요 그런 분노 속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을 하든 그것이 바로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 CCTV를 많이 달아놓고 경찰 수사력이 높아진다. 물론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2009년도에 강호순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거의 한 10몇 년이 지났죠. 근데 연쇄살인범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죠. 어디로 갔을까요?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 퇴직을 하고 몇 년이 지나도 자꾸 범죄자 얘기할 때 자꾸 이놈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이분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말이죠. 하여간 이 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에 지금까지의 범죄 유형들은요 무엇이었냐? 그야말로 우리가 경험한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이렇게 표현되는 범죄들이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에 나타났죠. 왜 그랬느냐? 그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연쇄살인이라는 사건을 우리 사회가 겪어가면서 어떻게 됐나요? CCTV가 늘어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하나씩 다 갖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블랙박스가 차들마다 다 있죠. 그래서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고 의식도 높아져서 국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요. 제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연쇄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차단이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자들이 법정에서 기존에 있어 왔던 양형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묻지마 무동기로 표현되는 범죄 유형으로 한국 사회는 바뀌어 왔습니다. 자, 그 자들을 또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그 자들도 역시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들을 굉장히 왜곡되어서 표현을 합니다. 아주 뒤틀려 있어요. 유영철은 경찰에서 부자와 여성을 증오한다고 말했습니다. 잔인한 범행은 이 비뚤어지고 막연한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 여성과 부자가 미웠다. 용의자 정 씨는 희대 살인마 유영철처럼
사회에 비뚤어진 증오심을 드러냈습니다.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화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늘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있고 늘 사람들은 내가 뭔가 잘못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사회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기회가 박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에서는요, 사회적 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배제감.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버렸다. 라고 하는 감정은요,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그 간격들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간격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간격 위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기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는 여러분 같은 결이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질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이성친구가 있는데 누군가 와서 자꾸 밥도 사주고 영화도 보러 가고 이러면 어떤가요? 화가 납니다. 내 이성 친구한테 네가 왜 밥 사줘? 네가 왜 영화관을 같이 가야 돼? 화를 내죠. 이것을 질투라고 한다면 시기의 감정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감정이 시기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쇄살인범들이나 묻지마 범죄자들을 제가 만나보면요, 이구동성으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웃음소리가 너무 기분 나빠서 공격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냥 가서 때렸습니다.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보다 행복해 보였다는 것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이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와 비교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요? 시기의 감정입니다. 자, 그 사람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랑, 행복, 가족,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많은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런 범죄자들의 심리는요, 사실 개인적인 문제가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폭넓게 본다면 사회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그들에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그 범죄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범죄자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스스로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 내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를 지켜가는 힘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면서 그 잔혹한 놈들과 살았는가를 묻는데요. 저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수사본부에 투입이 되면 며칠씩 밤새죠. 며칠씩 밤새고 후배 프로파일러들하고 막 밤을 새우고 수사팀이 브리핑을 합니다. 이렇게 형사들 다 모아놓고 브리핑을 하고 나면 해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식사를 하거나 호프 미팅을 하거나 차를 마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나서 헤어집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 일주일 동안 수사본부에서 있었던 일,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사연들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왜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면 막 쓰러져서 그냥 잠들 것 같은데 잠 안 오는 날이 있어요.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각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낮추는 방법은 결국 뭐냐면 동료들하고 차 마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사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수다를 떨어야 돼요. 사건 이야기하면 벌금 내야 됩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고 나면요, 어떤 감정이 듭니까? 여기 나 혼자 있었던 거 아니잖아. 너도 힘들었었지? 우리 같이 있었던 거야. 라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때 우리 머릿속에서는요, 세로토닌이 막 잔잔한 물결처럼 나를 지켜주고 분비가 됩니다. 주변에 동료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변 친구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다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과거 조두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아동 성범죄가 아직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환경과 심리로 인해 아동 성애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드려보면 이 자들은 사회적 고립이 훨씬 더 큰 자들이고요. 이 고립의 원인이 뭐냐 하면 거절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회적 관계에서 제가 무슨 제안을 합니다. 오늘 처음 본 학생에게 오늘 저녁 식사 나랑 같이 할래요? 학생들 같이 모여서 싫어요 그러면 그럼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의 프로세스라면 이 자들은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내가 왜 거절을 당했을까로 밤을 새워요. 그래서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멀어지죠. 차단이 되죠. 그렇게 낮아진 자존감을 거절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상 심리에 의해서 결국은 범죄가 저질러집니다. 아이들은 거절하지 않아요. 위협에 그냥 순응합니다. 이런 갑자기 욕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자들은 멀리 원정 다니면서 막 장소를 선택해서 아동 성폭행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집 주변이에요. 자기조차도 낯선 곳에 가서 돌아다니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피해자들을 익숙한 장소에서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뀌어야 될 법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한국법에서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해서 그 사건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100m 이내에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떤가요? 아동 성범죄 자체가 이미 100m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접근 금지에 의해서 접근을 못하지만 나는 접근할 의도가 없어.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조두순처럼.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상위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거주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법은 있으나 없으나 한 거죠. 결국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프로파일링이나 이런 범죄 분석을 하고 범죄자들의 이 동기와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법을 만들 때 이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 바로 옆집에 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마. 그런데 집이 여기 있으면 그 집에 가는 건 괜찮아.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지는 않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저기 위에. 네. 네, 교수님께서 범죄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신 만큼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근데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술을 분석하는 기법들이 있고요. 진술 분석에 준거들이 있습니다. 13가지 준거, 스캔이라든지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하는 것처럼 단순히 경험적인 측면에서 포착해내는 것도 있지만 몇 가지 그런 이제 나중에 경찰이 된다면 그런 교육들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파일링이 단독적으로 범인을 지목하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단서들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프로파일러는 예를 들면 저는 여러 차례 법정에 갔는데 오직 프로파일러의 분석만 가지고 증언을 할 때는 법정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들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를 증언할 때 나가게 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러 아예 법정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 프로파일러의 진술이 배심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과학적인 단서들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부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과 2부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